나는 다가올 일을 미리 헤아리지 않기로 했다. 삶을 예측하려 할수록 더 초조해지기 때문이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눈이 오면 시린 어깨를 움츠리며 내 육신과 마음을 아끼듯 살자. 삶이 주는 여유란 그런 것이다. 떨쳐버릴 것은 떨쳐버리고 안고 갈 것은 안고 가는 단정한 삶만이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몇 년 전부터 책 제목에 50이라는 단어가 붙은 책들이 유난히 많이 보입니다. 저도 그런 제목의 책들을 여러 권 소개해 드렸는데요.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중년 이후에 깊게 찾아오는 불안과 무기력, 상실감 같은 감정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뤄야 하는지, 더 애쓰는 삶이 아니라 복잡함을 덜어내는 태도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책을 소개합니다. 40만 부 베스트셀러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의 저자이자 50년 동안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본 정신과 전문의 이근우 교수님의 신작입니다. 50부터는 단순하게 사는 게 좋다입니다. 저자는 복잡한 마음을 덜어낼수록 삶의 본질은 더 또렷해지고 욕심을 줄일수록 내면은 더 단단해진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중년 이후의 시간은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는 시기가 아니라 쌓아온 삶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묻는 시간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건강의 변화라든가 인간관계도 달라지고 경제적 불안이나 다가오는 죽음의 감각까지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립니다. 이 시기에 찾아오는 감정들을 개인의 나약함이 아닌 삶의 필연적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한데요. 이 책은 더 잘해보려는 마음이 아니라 조금 덜어내는 태도로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90이 넘은 나이에 중증 장애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지피를 멈추지 않은 저자의 삶의 태도가 이 책 전반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그의 90년 인생에서 길어올린 인생의 지혜가 더 깊게 와닿더라고요. 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인가? 정말 원하는 것인가? 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원해도 마땅한 것인가? 이 질문을 통해 욕심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복잡함을 차분히 정돈해 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책을 통해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무너지지 않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근우의 50부터는 단순하게 사는 게 좋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인간관계. 남을 위해 애썼던 마음을 나에게 나누어 주기. 50 이후의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러나 이런 관계도 잘 정리해보면 가장 가까운 두 가지 관계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부모와 자녀 관계고 다른 하나는 부부관계다. 다른 여타 인간관계는 이 두 관계에서 습득한 자신만의 방법을 응용해서 관계를 확장하는 부분이다. 직장에서의 관계, 사회에서의 친구 관계 등 여러 관계가 이에 속할 것이다. 부모-자녀 관계를 생각해보자.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관계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는 당연히 아무런 경험이 없다.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감정적인 애증이 교차한다. 이런 관계도 자녀가 일정 기간 성장한 후에는 헤어지는 시기를 맞는다.
자녀는 지금까지 배워온 생활 습관을 지니고 부모와 마찬가지로 한 가정을 이루면서 떠나가는 것이다. 대개 이 시점은 우리가 중년에 이르는 50 이후다. 이 이별의 시기를 법으로 특정해 놓은 게 미성년과 성년의 구별이다. 이때 부모는 품에서 떠나가는 아이들을 보며 혼란과 상실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것은 자녀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락했던 부모 품을 떠난다는 것은 혼란과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감정과는 별개로 자녀가 성장하면 당연히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놓쳐버리면 더 큰 혼란과 상실감에 휩싸일 것이다. 둘째로는 부부관계인데 이는 부모 관계와는 다르다. 전혀 혈연 관계가 없는 남남이 만나서 이룬 인연이다. 각자 서로 다른 이질적인 가족 문화에서 성장했으니 그 유기체들이 지니는 생활 습관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서로 다름을 조화롭게 이끌어감으로써 부부관계의 패턴이 형성된다. 그런데 이 부부관계는 협력 관계이긴 하지만 그 협력의 바탕에는 상대가 자신과 같은 생활 방식을 갖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다. 그러니 갈등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아무튼 다른 여타의 관계는 이 두 관계에서 형성된 관계의 패턴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은 남이지 내가 아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조언할 때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건 좋지 않다. 관계에서 혼란과 상실감을 경험하게 될 때 다음 내용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 나는 성장한 자녀를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고 있는지, 나의 배우자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하고 있는지, 여타 관계에도 그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고 있는지, 나아가서는 존중하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강해야 한다. 독해야 한다.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어디 쉬운 인간관계가 있겠는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녀는 강하게 그리고 독하게 이 혼탁한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야 하고 부부간에는 서로의 신뢰와 배려 속에서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내 품을 떠난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둥지를 튼튼하게 지을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어야 하고 부부 사이는 이해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배려의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50 이후의 심적 변화는 새로운 씨앗을 잉태하는 바탕이 되고 거름이 되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이해심 그리고 배려다. 다 큰 자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사랑이란 관심이다. 사랑이 지나치면 부담스럽고 또 모자라면 그립기도 하고 원망도 생긴다. 50 이후에는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친한 친구가 찾아와 자녀 문제를 의논한 적이 있다. 그의 고민은 자녀의 경제관념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의 자녀는 결혼하여 자녀도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다.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자녀 부부는 모두 적지 않은 연봉을 받으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부모에게까지 손을 벌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자녀가 부탁할 때마다 돈을 주다 보니 버릇이 된 것 같고 현재는 친구의 여력도 많지 않다고 한다. 안 주면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장난기가 섞인 대답이지만 다른 말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말했다. 훗날 들은 이야기지만 친구는 그 이후로도 계속 자녀의 도움 요청에 거절하지 못하고 지원해 주었다고 한다. 내가 아는 또 다른 지인은 부부가 모두 법조인이다. 그는 자녀를 키울 때 성년 이후에는 부모에게 보조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고 했다. 결혼 전까지야 부모가 책임지겠지만 그 이유는 독립적으로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 자녀는 결혼한 후로 자기들 나름대로 가정을 꾸리며 잘 살고 있다. 자녀 사랑은 끝이 없다. 옛말에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자녀가 어릴 때는 당연히 도와주고 보호해줘야 하지만 다 자란 후에는 자립심을 키워주고 독립시키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자녀가 자립할 나이에는 50 이후의 부모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간단하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고 스스로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자녀가 자라는 눈높이만큼 대접을 해줘야 한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자녀도 하나의 인격체로 자라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 갑자기 자녀에게 주던 것을 끊어버린다면 원망으로 남을 것이다. 책임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키운 부모의 책임이 크지만 의존심만 키운 자녀에게도 책임은 있을 것이다. 혹시 아직까지도 내 지인처럼 자녀와의 의존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독립시킬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갑자기 독립시키려고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의존성 때문에 부모를 증오의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잡고 야금야금 연착륙시켜야 할 과제다. 그래서 법으로도 18세라는 경계를 설정해두지 않았던가? 성년을 어린이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 명심하자. 이 관계는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가까우면서도 먼 배우자와의 관계. 중년에 있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신혼부터 황혼기에 이르는 긴 세월을 살면서 부부가 한 몸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혼인으로 묶인 부부라 하더라도 각각 독립된 인격체이기에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생활 습관도 다르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감정이 일치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때도 있지만 의견과 가치관이 달라 충돌하면서 갈등을 빚는 경우도 많다. 부부 각자의 생체 리듬도 다르겠지만 부부가 함께 살면서 경험하는 결혼 생활의 리듬도 일정하지 않을 것이다. 잔잔한 파도와 같은 리듬일 때도 있고 폭풍이 몰아치든 높은 파도와 같은 때도 있을 것이다. 외래를 찾아온 한 부인의 상담 내용이다. 남편이 자신에게 잘해주는 편이며 특별한 갈등을 유발할 만한 원인도 없는데 남편이 달갑지 않다고 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편에게는 어떤 허물도 없는데 공연히 트집 잡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오히려 스스로가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부인의 나이로 짐작컨대 결혼 권태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였다. 권태기란 부부나 연인 간에 서로에 대해 흥미를 잃고 실증이 나는 시기를 말한다. 이런 권태기는 젊을 때 찾아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 인생의 후반기에 속하는 갱년기에서 두드러진다. 여성은 완경기라는 뚜렷한 변곡점을 통해 남성은 뚜렷한 신체적인 변화가 없는 대신 일생 몸담아오던 직장에서 퇴임하거나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접는다든지 하는 생활의 변화가 있을 때 갱년기를 체감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은 터널을 지나듯이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점이다. 일생에 한 번쯤 겪게 되는 통과 의례 같은 것이다. 나라고 해서 삶이 별다르진 않다. 젊었을 때는 살기 바빠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지만 황혼기에 이르러 갱년기를 체감한 적이 있다. 이때의 경험을 잠깐 소개해 볼까 한다. 첫째, 내 주변에 있는 지인이나 친지들을 찾아가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분들도 나와 같은 경험이 있었기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많은 위로를 주었다. 위로라는 것은 목마를 때 마실 수 있는 한 모금의 물과 같다. 둘째, 사람들과 수다를 많이 떨었다. 예전 같으면 가슴에 묻고 지낼 말들도 일부러 많이 했다.
수다는 마음에 쌓인 부정적인 감정을 토출해내는 역할을 해주기에 배우자와 살면서 혹시 쌓였을지 모를 심리적 거리를 간접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다. 배우자와의 거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물리적 거리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가까이 있더라도 각방을 쓰는 일도 있으니 이것이 물리적 거리다. 다른 하나는 정서적 거리인데 물리적 거리와는 관계없이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의 거리다. 아무쪼록 수다를 떨면서 지금까지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아주 유익한 방법이다. 정신과 치료에서도 수다 떠는 방법을 응용하기도 하니 스스로 해봄직하다. 마지막으로 이런 위로나 수다를 통해 갱년기 증상들이 다소나마 안정될 때쯤 배우자와 대화를 시도했다. 이때의 대화는 일상적인 것들이나 쉽게 말할 수 있는 화제들로 시작한다. 조금 익숙해지면 그때 비로소 현재 내가 배우자에게 느끼고 있는 심리적 거리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놀라운 것은 내 이야기를 들은 배우자도 나와 비슷한 느낌을 안고 살았다는 점이다. 말하지 않고 참았다면, 그래서 괴로움이 차곡차곡 쌓여갔다면 과연 어떤 결말에 이르렀을지 생각만 해도 오싹하다. 갱년기에 겪는 이런 경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니 너무 겁먹지 말자.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라는 말도 있다. 두드리면 시작이고 열리면 결과다. 사회적 관계가 재정립되는 나이. 친구나 사회적 관계가 줄어든다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이다. 관계가 줄어드니 외로움이나 박탈감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하다. 나에게는 젊을 때부터 모였던 작은 동아리가 하나 있다. 이 동아리는 선후배가 친목을 목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모일 때마다 일정 회비를 내어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했는데 젊을 때는 회비만으로는 모자란 부분이 많았다. 술값이 많이 나올 때였으니 당연했다. 모자란 비용은 선배들이 나누어 내주었다. 언젠가부터는 회비만으로도 충분하더니 세월이 더 흐르면서 회비가 남기 시작했다. 돌아보니 사라진 회원이 많았다. 중장년층은 이런 의미에서 활발히 직업활동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이기도 하다. 스트레스를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이별이다. 그 가운데 사별은 스트레스 중 가장 큰 스트레스로 꼽힌다. 50 이후로는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보태어 이런 이별의 스트레스도 함께 받을 시기이니 일생 중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위로는 부모님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출가시켜 이별해야 하는 시기다. 중장년층에게는 이런 외로움과 박탈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커다란 과제일 것이다. 선배에게 선물로 받은 액자가 하나 있는데 나는 이 액자에 담긴 가르침을 나의 외로움이나 박탈감을 극복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액자에 쓰인 문구는 다음과 같다. 새가 날아오기를 바라거든 먼저 나무를 심어라. 여기에서 말하는 새란 친구와 같은 주변의 인연들을 말하는 것일 테고 나무를 심으라는 말은 친구나 인연들이 깃들 둥지를 만들라는 말일 것이다. 친구나 사회적 관계에서 외로움이나 박탈감을 극복하려면 내가 먼저 둥지를 만들거나 혹은 이미 만들어진 둥지를 찾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 먼저 마음을 활짝 열고 둥지를 만들어 보자. 그러고 나서 주변에 또 다른 둥지를 찾아본다면 외로움이나 박탈감을 극복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빈 둥지는 늘 외롭다. 그리고 허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빈 둥지를 그득하게 무엇인가로 채우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마음이 채워질까? 공허함은 물질로 채워지기 힘들다.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으니 외로움은 더 커질 뿐이다. 중년의 빈 둥지를 채우고자 한다면 남을 위해 애썼던 마음을 나 자신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를 세워 조금씩 마음의 빈 둥지를 채워나갈 수 있는
나만의 계획을 세운다면 그 역시 좋은 방법이 아닐까? 나의 외로움이나 박탈감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혹시 그 모든 것은 내 마음의 공허함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 허함은 스스로 채워나가야 할 것이다. 부모님과의 인연을 마무리한다는 것. 50 이후가 되면 이별을 해야 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첫째는 부모와의 이별이고 둘째는 자녀들과의 이별이다. 이별은 이별이지만 부모와의 이별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별이다. 자녀들은 결혼하여 이별하는 것이니 언제든 만날 수 있지만 사별은 그렇지 못하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잃는 것도 큰 슬픔이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것만으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나는 매일 아침 사위의 차에 편승해 출근한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다. 최근엔 요새 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별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 병상을 삼형제가 번갈아 가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사위의 대답에 가슴이 저렸다. 사별은 남은 자의 몫이다. 남은 가족들은 아쉬움, 슬픔,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 후회, 그리고 뒤따르는 죄의식, 이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삼형제처럼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이별 준비는 충분할 것 같다. 돌아가신다 해도 후회 없는 보살핌을 했으니 사후의 여러 복잡한 생각에 뒤엉키지 않고 슬픔은 있겠지만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현명한 이별 준비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르지만 나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즐겁지 않다. 그래서 피하고 싶은데 내 나이 때문인지 내게 질문하는 이들은 꼭 죽음이라는 화두로 질문하곤 한다. 그래서 나 역시 죽음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왔다. 죽음 그 자체는 두렵지 않다. 몸도 마음도 사라질 테고 느끼고 생각할 것도 없을 테니 두렵지 않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두렵다. 질병을 앓는다든지 질병이 아니더라도 노쇠하면 그 자체로 이미 고통이다. 이런 고통이 두렵다. 어쩌면 죽음 그 자체보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사람들에게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을 안기는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담담한 마음으로 죽음에 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다. 피할 수 없고 어차피 겪어야 할 사별의 아픔이라면 되도록 담담하게 슬픔과 함께한다 해도 새롭게 살아갈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어쩌면 그것이 먼저 떠난 분들의 가장 큰 소망일 것이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내 죽음은 곧 또 다른 생명의 탄생이니 그리 슬퍼하지 말아라. 내 슬픔은 내가 모두 가지고 가마. 라고. 힘듦은 괴로움을 낳고 괴로움은 또 다른 마음의 짐이니 그저 떨쳐버리려는 마음가짐을 다지며 고인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자. 지는 추억이 아닌 뜨는 추억을 만들면서 말이다. 마음의 나이테. 마음도 나이를 먹는다. 우리는 흔히 몸과 마음을 따로 나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그 둘은 하나다. 분리해서 생각은 하지만 기실 분류할 수 없는 것이 몸과 마음이다. 몸은 그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으므로 나이 드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란 실체가 없다. 몸이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기능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체를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기능을 보면 실체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나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따라 한 해가 지나면 나이테를 하나 두르는 것과 같다. 몸의 나이는 신체적인 수명을 다하면 나이 먹는 것을 중지한다. 몸이 나이 먹는 것을 중지한다면 그에 따라 기능한 마음도 마땅히 나이 먹는 것을 중지할 것이다. 함께 종말을 맞는다는 의미다.
몸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해서 시간의 단위에 따라 1년에 한 살씩 차곡차곡 나이 들어가지만 마음의 나이는 조금 다르다. 나이테를 감는 현상이 뭔가는 조금 다르다. 마음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이테를 두른다. 하나는 성장하다 어떤 시점에서 멈춰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 수준 나이테를 두르다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퇴행해버리는 경우다. 전자는 지적 장애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반면 후자는 치매라는 의학 용어를 사용한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있다. 인생을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술은 그때 그 시절의 사람이 남긴 마음의 흔적이다. 비록 그때 그 당시에 몸과 마음은 사라졌다 하더라도 마음의 흔적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다. 마음의 나이테는 뭔가 다르다 해도 그 유기체가 소멸하면 함께 소멸해버린다. 나이테를 몸보다 더 많이 감았다고 하더라도 몸이 소멸하면 그 마음은 소멸하고 만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뇌리에 소크라테스의 마음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그의 마음의 테두리를 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그 시절의 몸과 마음은 사라지지만 그 흔적은 세월이 흘러도 이어지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니 몸의 나이에 비해 마음의 나이란 길고도 긴 것이다. 마음의 나이가 다 이렇게 길고 긴 여정을 통해 나이테를 감고 또 감는 것은 아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을 갈고 닦아 보석처럼 나이테를 둘렀을 때 비로소 후세 사람들이 이어서 마음의 나이테를 감고 또 감아줄 것이다. 나이 들수록 부정적 감정이 많아지는 이유. 불안이나 외로움, 그리고 무력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빈번히 경험하는 감정들이다. 유독 어느 시기에 국한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리고 젊은 연령대에 비하여 50 이후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상대적으로 그 심도가 더 깊은 것이다. 왜 그럴까? 우리 함께 생각해 보자. 문제는 나이다. 50이 지나면 더 이상 어린 나이가 아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저마다의 큰 우여곡절을 넘기는 나이다. 어릴 때는 누구나 학교에서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 방법을 학습한다. 이 학습기를 벗어나면 배운 대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실천해보는 시기를 맞이하는데 이때가 바로 50 이전의 시기다. 이렇게 살면서 50이 지나면 이른바 중년아리를 경험하게 된다. 말하자면 갱년기 증상들이다. 불안이란 삶에 있어서 가장 근저에 깔린 부정적인 감정으로 중년을 맞으면서 더욱 현실적으로 증폭된다.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다. 어릴 때도 외로움을 느끼지만 중년 이후의 외로움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을 떠올려 보자. 이는 지금까지 품속에 있던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자신이 마치 텅 빈 둥지를 지키고 있는 것과 같은 허전함을 느끼면서 정신적 위기에 빠지는 현상을 말하는 용어다. 중년의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해서 느끼다 보면 삶의 즐거움을 잃고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무력감에 빠지면 흥미가 없어지니 삶이 끝나버린 느낌도 들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에 휘말리기 쉽다. 지금까지 소소한 재미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50이라는 현실적 나이에 직면하다 보면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살아온 가치를 부여하기보다 잘못 살아온 듯한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찾아온다. 50이 넘은 나이는 반성과 참회의 시간이기도 한데 이런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기만 한다면 어떤 감정에 휩싸이게 될까?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힘이 약해질 때도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 쉽다. 개인의 삶은 한 사람이 평생 살아온 발자취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롯이 나만이 남길 수 있는 발자취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내게는 귀하고 귀한 삶이다. 이를 나 스스로 부정한다면 불안이나 외로움, 무력감 같은 것이 증폭되기 쉽다.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데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중요한 매개로 작용하는 탭이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가에 따라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커질 텐데 도대체 어떤 상황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50을 넘어선 나이 탓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나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앞에서 말했듯 삶의 종착역에 가까워져 있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다. 여생이 살아온 세월보다 적게 남아있다면 초조감이 생길 것이다. 이에 더하여 종말을 추정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확신하게 될 것이니 두려움을 느끼는데도 이상하지 않다. 가령 회복할 수 없는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와 같은 불가역적인 상황에 노출된다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것은 더욱이 한순간이다. 나조차도 별 수 없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엄습해왔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가 갑자기 옆에 없으면 어떡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자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곧이어 불안함과 외로움, 무력감이 뒤따랐다. 불안한 마음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이어지기 마련이다. 나이 든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상황이다. 하지만 이 또한 나 스스로 이겨내야만 하는 생각이니 그저 그 순간의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려는 노력, 즉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준비를 당장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내 옆에 머물러 있지 않을 테니 말이다. 두 눈을 뜨고 산다는 단순한 지혜.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빨간색 일색일 것이다. 파란 안경을 끼고 보자. 역시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일 것이다. 만약 꽈배기 안경을 쓴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온통 세상이 꽈배기처럼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세상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바라보는 편견을 꽈배기 안경을 쓴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다. 학생 시절 일찍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그는 꽈배기 안경을 끼고 다니는 친구였다. 입만 벌리면 불평불만이 이어졌다. 이 친구의 아내는 반대로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집에 돌아오며 허구한 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다가 끝에 가서는 꼭 이렇게 덧붙이곤 했단다.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10년쯤 지났을까? 그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한다. 자기의 사정으로 꽈배기 안경을 썼듯이 남들도 모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 사연은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모두 눈을 두 개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쪽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것이 바로 편견이다. 눈이 가지고 있는 생리학적인 작용을 보면 신기한 것이 하나 있다.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서로 협응, 다시 말해 신체 신경기관, 운동기관, 근육 등이 서로 호응하며 조화롭게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통해 편견을 없애고 시야를 넓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편견은 90도밖에 볼 수 없지만 협응하면 180도를 볼 수 있다. 마음도 이와 같다. 사람의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도 있고 부정적인 마음도 있다. 이 둘은 따로 분류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속에 함께 존재한다. 긍정적인 사람도 얼마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부정적인 사람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이런 마음을 눈과 마찬가지로 협응할 수 있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풀어내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내 친구처럼 계기를 기회로 잡아야 한다.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충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부딪힌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많은 부분 협응하면서 마음이 순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뜻에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건강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협응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꽈배기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협응이라는 단어를 권하고 싶다. 협응은 꽈배기 안경을 벗게 되는 것 말고도 다른 소중한 선물을 준다. 그 선물은 바로 지혜로움이다.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로 끝없이 자기 마음을 갉아먹으면서 괴로움을 안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협응을 통하여 소중한 지혜로움을 얻을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선택이다. 야구 선수가 안타를 치고 출루해서 1루 베이스에 도달한다. 투수의 자세를 눈치껏 바라보면 이제나 저제나 도루하려고 투수 약을 올린다. 타자는 마음이 두근두근 안절부절 못한다. 뛸까? 이거 뛰다가 아웃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 아마 다음 우리 선수가 안타나 홈런을 칠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자. 하지만 도루를 향한 갈망은 뛰어야 한다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 눈을 질끈 감고 뛴다. 뛰는 순간 그 선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성공이냐 실패냐를 두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켰을 것이다. 이처럼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독자분들도 경험하는 감정들일 것이다. 이런 감정을 다스리는 건 내 마음에 안정을 주는 생각이다. 한쪽 눈으로 보면 세상을 다 보지 못한다. 그런데 두 눈으로 보면 세상을 다 볼 수 있다. 그 보이는 세상 속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키우고 또 키우자. 마음의 골든타임. 회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스프링이 생각난다. 스프링이라는 것은 잡아당기면 늘어나고 잡아당기는 힘을 놓으면 원상태로 돌아간다. 회복 탄력성이란 바로 이 스프링과 같다. 스프링도 임계치가 있다. 이 임계치를 미치지 못하는 힘을 가하면 늘어났다 원상태로 회복되지만 임계치를 넘어서면 탄력성을 잃고 원상태로 회복하지 못한다. 이런 임계점은 원상 회복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심장 관상 동맥 질환이 급성일 땐 골든타임이 5분이나 10분 정도로 짧지만 만성적인 증상이라면 골든타임은 이보다는 훨씬 늘어난다. 나는 동맥 이식 수술을 받았다. 아내와 큰아들도 마찬가지로 관상동맥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큰아들의 경우는 급성 발작이어서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위급한 상태였다. 가족이 모두 모여 산 덕분에 의사인 딸에게 연락되었고 딸은 바로 119 구조대에 도움을 청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운이 좋아서 그런지 바로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날이 마침 연례적인 진료 시스템을 점검하는 날이라 전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어서 일사천리로 응급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골든타임은 비단 신체적인 질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 질환에도 골든타임이 작용한다. 치료하면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여 원상태로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 탄력성을 잃고 만성적인 정신질환으로 이행되는 경우도 많다. 마음의 탄력성에 관하여 연구한 학설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에게 오간을 통하여 들어오는 모든 작업을 지워버리면 회복 탄력성의 임계치는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연구다. 이런 연구들에 의하면 감각 박탈을 한 시점부터 대략 72시간이 지나면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린다고 한다. 이 실험의 결과를 놓고 보면 마음의 골든타임은 72시간인 것이다. 72시간이 지나면 정신병적인 증상과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이론이다. 이처럼 몸이나 마음은 모두 회복하는데 골든타임을 가지고 있다. 질환에 따라 골든타임이 아주 짧은 것도 있지만 긴 것도 있다. 나의 선배 교수님 한 분은 나를 만날 때마다 내게 나이를 물었다. 가볍게 대답해드렸다. 드문드문 해가 바뀔 때마다 또 나이를 물었다. 대답하면 그 대답에 대한 반응은 항상 일정했다. 참 좋을 때다. 젊었을 때는 물론 나이 들어서조차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을 알아차린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내가 이해한 것은 어릴 때는 어릴 때라서 좋고 중년은 중년이라서 좋고 나이 들어서는 나이가 들어서 좋은 때인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맞는 말이다. 삶의 리듬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여기에서 골든타임은 황금기이며 삶 전체로 보면 어느 때고 황금기가 아닐 때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이 황금기라고 인식하는지 못하는지가 다를 뿐이다. 독자 여러분에게 삶의 황금기는 언제일까? 바로 지금이다. 현재 소중함을 늘 되새기며 삶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 익은 후에 50부터는 단순하게 사는 게 좋다 읽어드렸습니다. 삶의 불안을 덜어내는 가장 확실한 지혜는 복잡함을 덜어내고 마음을 단순하게 정돈하는 일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